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여론조사 보고서 거기에 따르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가장 힘써야 할 분야 그 제1위로 일자리와 소득 이것으로 나왔습니다. 일자리와 소득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현재 대한민국에서의 자신의 형편에 자신이 살고 있는 그 형편에 만족하는 계층에서 35.4%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해서 1위가 되었고, 자신이 생활하는 그 형편에 만족하지 못하는 계층에서는 무려 48.1%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해서 1위로 이것이 선정되었습니다. 일자리와 소득 이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일자리와 소득이 중요하다. 그런데 어떻게 일자리를 구하고 어떻게 소득을 가져올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측하고 우리 대부분의 국민하고 그 뜻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서로 다른 것이 있어서 의논을 하고 어느 것이 더 나은지 비교를 하고 그럴 성격이 아닙니다. 일자리와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나의 능력을 발휘해서 그래서 일을 하고 또 그 일한 대가로 소득을 받게 되는 그러한 것이 모든 인류의 전 세계인의 공통된 개념이죠. 그것을 부조금으로 채운다. 그것을 다른 사람하고 나눠 가지면서 일자리를 없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있는 것으로 친다. 이러한 이야기는 애초에 있을 법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마치 악몽 속에 있는 세상처럼 그렇게 낙후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만 있었던 그런 일들이 현재 현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상일 뿐이지, 상상으로 있을 때만 즐거운 것이지 현실에 적용을 하게 되면 세상사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법이지요. 2018년 통계청 자료는 이렇습니다. 2018년 1월 취업자 수 2,621만 3천 명, 그리고 실업자 102만 명, 2월 취업자 2,608만 3천 명, 실업자 126만 5천 명, 3월 취업자 2,655만 5천 명, 실업자 125만 7천 명. 그리고 이 매달 각 1월, 2월, 3월에 청년 실업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월 청년 실업률 8.7%, 2월 9.8%, 3월 11.6%. 이 통계라고 하는 것이 그 통계를 산출하는 목적에 따라서 거기에 사용하는 데이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계청의 자료를 보게 되면 지난해 같은 기와 비교해서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비교해야 할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나 지금과 같이 국민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그리고 중소기업부터 영세 자영업자까지 이제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다. 폐업하겠다. 이러한 상황이 된 데에는 통계 자료가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현실은 현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곤란한 것이지요. 국민이 배가 고프다고 하는데 통계 자료에 의하면 배고플 리가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문재인 정부인 것입니다. 뉴스원 2018년 6월 8일자 그 보도 속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018년 1분기 소득 분배가 최악으로 악화되었다. 그렇습니다. 2018년 1분기 소득 분배는 최악이다 하는 것이 현재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 국민들과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서 소득주도 경제정책을 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주 52시간 근로 이런 것의 부작용이라는 것입니다. 주 52시간 근로 같은 경우는 그것이 이미 그 정책이 실행이 되어서 그래서 부작용이 나온 것이 아니다 하는 점에서 정부는 아직은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잘못된 그리고 탁상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 52시간 근로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가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책임을 질 문제라기보다는 사업자가 그렇게 할 문제라는 측면이 또 하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업자는 장사꾼입니다. 장사꾼은 매 시즌 계절을 앞서가는 그러한 계산을 함으로써 이윤을 남기는 그런 사람들이죠. 상인인 것입니다. 법에 따르면 상인은 아주 이해타산에 밝은 그쪽 면으로는 아주 천재적인 돈 계산에는 그런 소질이 있는 사람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만일 앞으로 몇 개월 후에 혹은 당장 다음 해에 이러한 것들이 집행이 될 것이다. 시행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이미 발표가 되었는데 그날이 될 때까지 앉아 있다가 한번 당해보고 그리고 판단을 할 그런 사람들로 보였습니까? 그렇다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아주 현실인식이 떨어지는 그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2018년 6월 7일 경향신문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이 없었다면 소득 양극화가 더 심해졌을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그러니까 월급 받은 사람들에게 돈을 더 줬다. 그런 뜻에서 그들에게 도움을 준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철없는 10대 여자아이들 터무니없는 소리를 해놓고 그것을 이유를 대라 하고 따지면 한마디로 아몰랑하고 말지요. 혀를 낼름하고 도망가면 만사 끝날 줄 아는. 그러나 고용노동부 장관은 여성이기 전에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이렇게 전문성이 떨어져서야 이것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는 노동시간 단축도 시행해보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메워나가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한다. 그것은 실제로 이러한 정책을 시행을 하면 근로자들이 그 임금이 줄어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시위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런데 시위를 하면 그때 부족한 돈을 메워주면 된다. 이쪽은 말이 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도산을 하게 됩니다. 혹은 더 이상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서 폐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때 무엇으로 메워나갈 것입니까? 기업은 잘 자란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그 기업이 한번 말라 죽으면, 뿌리가 뽑혀 나가면 그것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많고 이제는 더 이상 버틸 길이 없어진 청와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입장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청와대가 나서 일일이 방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밝히고 정책을 보완하면서 집행하는 것은 내각이다. 그렇게 강조를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내각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거는 일본식이 되겠죠. 대한민국에는 행정각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 청와대가 이것을 대응을 한다, 방어를 한다 하는 것은 자기들의 정책은 손도 댈 수 없는 것이다. 그런 그 뜻이 속에 숨어 있지요. 그래서 행정각부는 청와대에서 나온 정책을 그저 보완하고 집행을 해야 한다. 정책 자체에 문제가 있더라도 이런 뜻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낙연 총리는 최저임금 그리고 주 52시간 논란 이것을 기획재정부하고 고용부가 설명하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설명하라. 여기에서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주 52시간 근로 이 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요지부동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단지 국민이 일자리를 잃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일자리를 잃은 것이 아니다. 여러분은 정책 때문에 잃은 것이 아니고 다른 이유로 잃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라. 그래서 정책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정책은 고수하고 그 정책을 그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국민이 묵묵히 그 정책 집행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명하라. 이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국무총리에게 이렇게 처리하라. 그렇게 지시한 것을 알 수 있지요. 결국 문재인 씨는 또 다시 자기가 하다가 자기가 저질러 놓은 일을 총리에게 떠민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그는 애초에 일할 의지가 없는 인간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재인 씨의 결론, 그것은 항상 처음에 아주 화려하게 등장을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꿈을 거창하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실제로 삽을 들고 일을 해야 할
차례가 되면 당신들이 하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지난해의 일들을 떠올려 봅시다. 그는 처음에 유엔이 하라고 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유엔이 어떤 것을 하라. 그 다음에 시간이 흐르면서 김정은이 해라.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신이 해라. 이렇게 했죠. 국내의 문제는 처음에는 청와대가 한다고 행정각부, 총리, 이 기획재정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패싱 이야기까지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와서 국민으로부터,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맹렬한 비판과 타격을 받고 나서는 행정부가 해라 하고 떠민 것입니다. 그리고 김동연이 해라. 또 때에 따라서는 국회가 해라. 그러는 것이죠. 역시 그는 일할 의지는 없고 그 자리를 누리려는 욕구만 가득한 그런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총리의 이러한 이야기가 있고 나서 2018년 6월 7일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 분배 관련 경제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이 간담회에도 장하성 실장은 불참했다고 하지요. 이 내용은 동아일보에서도 보도를 했고 뉴스원에서도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김동연 장관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분배가 악화된 것은 저소득층의 고용이 위축되었고 도매업과 소매업이 부진했고 70대 이상의 가구주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일단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김동연 장관에게 우리 국민들은 실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그 분야에 남다른 어떤 지식도 있고 경력도 있는 그런 사람이 이 일을 맡았다면 이 정책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분배 악화의 원인이 이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저소득층의 고용이 위축돼서 분배가 악화됐다. 애초에 이러한 말은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고용 위축은 다른 세상에서 합니까? 만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얼마 전에 바로 청와대에서 이야기했듯이 소득주도 성장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저소득층은 모르겠다. 그것은 우리가 버린 계층이다. 중산층 이상만 목표로 한다. 그 분야에서 성공했지 않느냐. 너희들 저소득층이 문제야. 이런 태도가 될 것입니다. 저소득층의 상황이 악화된 것은 그들이 악화시켰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게 만든 반정부 행위냐? 그것은 아니겠죠. 그리고 도소매업 부진. 그러면은 저소득층의 고용 위축과 함께 이러한 부분들을 청와대는 그것 때문이다 하고 핑계를 댔는데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다 하는 것을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지난 강의에서 다루었습니다. 도소매업 부진 때문에 분배가 악화된 것은 아니지요. 다음으로 70대 이상 가구주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현재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 이제는 김동연 장관까지
70대 이상의 가구주 증가를 아주 단골 메뉴로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다면 단 1년 만에 분배를 악화시킬 정도로 노인 가구주가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면 사망자 수, 통계청에서 파악한 그 사망자는 전부 노인을 제외한 사람들만 사망했다는 것인가?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노인은 사망하지 않았는가? 이렇게까지 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면 유행가 가사처럼 하늘에서 노인들이 비처럼 내려왔다는 이야기인가? 70대 이상의 가구주가 증가해서 분배가 악화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김동연 장관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장관이 되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자기가 생각하는 말을 입 밖에 내서 하지 못하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릴까봐 그가 원하는 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장관 그만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장관으로서만이 아니고 인간으로서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비참한 삶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의 이 분배 악화는 무엇 때문이냐? 그것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이라고 하는 대단히 급진적인 경제정책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소득층의 고용이 위축되고 그 정책 때문에 도소매업이 부진해지고 그 정책 때문에 70대 이상 가구주가 증가했다고는 하기 어렵고 저소득층의 소득이 더욱 줄어든 것이지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분배가 악화된 것입니다.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 그 주된 요인, 아니 사실은 이것이 전부라고 할 만한 것을 계속 숨기고 다시 김동연 장관이 나서서까지도 숨기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게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김동연 장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분위 가구 특성별 맞춤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 그러니까 1분위 가구, 소득이 가장 낮은 그 1분위 가구의 이 가구는 왜 가난한가? 왜 소득이 적은가?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일일이 그 맞춤 대응을 하겠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1분위 국민들을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또한 문제가 되겠죠. 10분위부터 2분위까지 국민은 그러면 누가 돌본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는 일자리 확대 지원, 경영부담 완화 방안 이런 것을 마련하고 근로제도를 개선하고 세법도 개정하고 예산을 할당하고 기초연금을 대폭 확대하겠다. 이러한 그 장황한 설명을 했습니다. 아마 자기 자신도 참 난감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어떻든 우리가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보니까 대단한 땜질 정책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결국 이들이 그 손댈 수 없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그 정책, 경제정책, 손댈 수 없는 정책을 그대로 두고 그 정책이 계속 악취를 풍기는데 그 악취를 계속 막겠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국민의 세금을 넣는 것이죠. 그 문제의 근원을 그대로 두고 나오는 작용, 그 악영향,
그것을 막겠다는 것인데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김동연, 이낙연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장하성, 홍장표 이들은 바늘 허리 메어서 바느질을 하겠다 이렇게 고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일단 바늘 허리에 실을 맨 다음에 그래서 바느질을 해보겠다 해봐야 그것이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국민을 설득하면서 자기들도 일단 저질러 보는 그 자체로 그것만도 역사적 의미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죠. 바늘 허리를 맨다 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들었던 겁니다. 바늘에 실을 묶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고 바느질하기 위해서 바늘과 실을 같이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늘 허리는 그래서 그저 물리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바늘 허리는 맬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야기한 것처럼 일단 시행해 보고 라는 것이 아예 안 되는 것입니다. 할 수는 있겠죠. 억지로 국민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그런데 아마 지금처럼 일단 시행해 보고 그 자체가 벽에 부딪힐 겁니다. 국민들이 반대할 것이고 또 사업주들이 거기에 대해서 저항할 것입니다. 청와대는 일단 해보고 그것만으로도 좋다. 그 심리는 무엇일까? 그것은 결국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맨입으로 말로 때우면서 세금을 가지고 더 큰 목소리로 우는 그 우는 입에만 입막음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이 정책을 밀어붙이는 한은 국민들은 강하게 저항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은 일자리를 달라고 청와대로 달려가고 사업을 이제 그만둬야 하는 사람들은 역시 자기가 망했다고 청와대로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다른 데 가도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면 기획재정부 장관이건 총리건 다 소용없는 것을 여러분이 알 겁니다. 이제는 무슨 일만 있으면 무조건 청와대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 당신 때문이야.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겠죠.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김동연 장관은 전문성을 살려서 이 문제의 근원을 드러내는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그에게는 그러한 용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어찌되었든 문재인의 친척이라도 되고 싶고 결국은 백의종군 하겠다. 이렇게 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죠. 백의종군 하면 이순신 장군이 생각날 겁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조 20년 그러니까 1587년인데 그때 비변사에서 이순신을 잡아들이십시오. 이러한 요청이 있었고 선조는 그를 백의종군 시켰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상하게도 왕의 측근들에게 계속 미움을 받은 것이 기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선조 26년에도 비변사에서는 처벌하십시오 했고, 선조 27년에는 사헌부 사간원이 하루가 멀다 하고 번갈아 가면서 계속 잡아다 국문하십시오, 이렇게 왕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선조 30년에 또 잡아다 죄를 물어서 죄를 정하십시오, 이런 기록이 있는데 1597년 2월에 드디어 선조는 이순신을 잡아 올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3월이 되면 임금을 무시한 죄, 나라를 버린 죄, 이러한 여러 가지 죄목을 나열하면서 죽여야 마땅하다, 그러니 어떻게 처리할지 대신들이 의논하라는 비만기를 내리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해 선조 31년, 그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방금 이순신이 전사하였다. 통제사는 즉시 비변사로 하여금 후임자를 천거하여 차출케 하라. 지금 우리는 이순신 장군은 대단한 나라를 지킨 영웅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에 따를 때 그는 백의 종군을 하면서, 그리고 무수히 죽을 고비를 또 만나고 또 만나고 하면서 만일 이때 전사하지 않았더라면 결국은 벌을 받고 죽지 않았을까. 기록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왕의 측근에게 찍히면 어떻게 해서든 죽게 마련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김동연 장관이 백의 종군을 보면서 국민들은 그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그 정부에서 정리해고 앞순위, 선순위로 손꼽히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현재 퍼지고 있는 것을 알 겁니다. 그런데 그런 김동연 장관이 이번 일을 떠안은 것은, 그것은 무엇일까? 지금까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그 혁명정치, 거기에서 죽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손으로 무덤을 파고 그 무덤 앞에서 죽어갔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재무덤 파기인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렇게 보았을 때 김동연 장관은 백의 종군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자신의 그 지식과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무엇이 옳은지를 알리고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떠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연명의 귀거래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일, 그러니까 잘못된 일을 이야기하는데, 지난 일은 바로잡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앞으로 바른 길로 가는 일이 또 가능하다는 것도 이제 보니 알겠다. 내 인생이 길을 잘못 들어서 헤맸지만 또 그것이 그렇게 긴 세월은 아니지 않는가. 그리고 지금이 옳고 어제가 틀렸다고 하는 것도 이제 알게 되었다. 그러니 돌아가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김동연 장관이나 이낙연 총리, 그리고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알아볼 정도의 머리가 되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에게 이 구절을 들려주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2등급이 8등급에게 학습 지도를 받고 살아가려면 그것이 또한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면 떠나는 것도 그것도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